안녕하세요. 저는 인사이트 상황 판단 성인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7급 PSAT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험 총평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응시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드리자면 저는 항상 이 총평 강의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가 과정을 규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규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뭐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번 시험 잘 보면 되죠. 그래서 합격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또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지 입문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또 드리자면 이번 시험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생소하다는 이유로 피해갈 만한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달려드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시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에 다 근거가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소하다는 이유로 자꾸 겁먹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시야가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자꾸 잡을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래서 자신감 있게 좀 이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뭐 매번 하던 방식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일부 문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았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평가도 항상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출제 패턴. 그 다음에 둘째, 난이도. 그 다음에 셋째, 출제 경향.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출제 패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거는 뭐 제가 적어놨다시피 문항 배치, 구성,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몇 문제가 나왔고, 몇 번 문제가 어떤 유형이었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패턴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딱 하나, 뭐, 유형별로 단순 일치형. 저는 이제 단순 일치형이랑 조건 조합형으로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구분을 하는데, 단순 일치형이 한 개 문항 늘었고, 반대로 그러면, 조건 조합형이 한 문제 줄었겠죠?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분석을 해본 바로는 이 문항 배치 또는 구성의 동질성이 3년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 기출문제를 이제 벌써 한 20년 이상 이제 쌓였거든요. 그 기출문제를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동질성, 이 문항 배치나 구성의 동질성이 한 3년밖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격한 변화를 주겠느냐마는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PSAT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이제 공직 적격성이라고 하는 게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제자는 계속적으로 이 문항 배치나 구성을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그 주기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 3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도는 하락했습니다. 확실하게 좀 하락을 했어요. 제 수강생 중에 100점이랑 96점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아요. 물론 이제 뭐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가능한 거거든요. 뭐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상황 판단 예전에 제가 뭐 강사 데뷔하고 뭐 그럴 시점에 제가 뭐 공부하고 그럴 시점에는 상황 판단 70점만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게 상황 판단 시험이었어요. 근데 100점 96점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굳이 너무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이제 드리는 건데, 다만 제가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령이 중요합니다. 요령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좀 넉넉하게 이 시험 운영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번 시험이 쉬웠기 때문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문제가 쉬우면 뭐 이렇게 풀어도 저렇게 풀어도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만 풀고서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럼 내가 시험장 가서 점수 잘 나오겠지?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게 이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얻어갈 것이 무엇이고, 예, 그 시사점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에 적용을 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관점을 잡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특히나 이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예, 문제에 근거가 다 있는 시험이에요. 문제에 근거가 다 있다 보니까 이건 실력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이 시험에서 고득점하고 말고는 실력이 가르는 게 아니고요. 요령이 가르는 거예요. 요령. 그러니까 요령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 기출 문제로부터 내가 얻은 요령이 있다면 그거를 새로운 문제를 보고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를 할 때 문제풀이 과정과 그 과정을 결정하는 요령에 좀 초점을 두신다고 할 것 같으면 뭐 올해 좀 쉬웠으니까 내년에 좀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풀어내실 수가 있을 거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출제 경향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제 경향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저 패턴을 얘기하세요. 근데 이 패턴은 뭐냐면, 이제 뭐 좀 다른 말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물어볼 거냐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구성으로 물어볼 것이냐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출제 경향은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의 문제예요. 네, 뭘 물어볼 건지. 근데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뭘 물어볼지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물어보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그 본질을 좀 꿰어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효과적일 거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바로는 단 한 번도 상황 판단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 20년 동안 문제가 계속 매번 새롭게 나와도, 그리고 요새는 이제 5급, 7급 PSAT 기출문제가 따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1년에 65문제씩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도 본질이 달라진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을 왜 하는 거냐? 당연히 이 기출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사고가 무엇이냐? 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들어갈 건데, 그 사고가 항상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그 한 세트, 한 개년도, 한 세트의 그 기출문제를 서로 비교하고 있으면 별 공통점이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도별로 넘나들잖아요? 예전에 봤던 문제가 똑같이 또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다른 문제인데 요구하는 사고, 물어보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나왔던 사고다라고 하는 의미로 기출된 사고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기출된 사고를 좀 습득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매번 새로운 문제가 출제될 뿐이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득점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전체적인 평가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험이야 지나간 거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5급 공채 3차 면접 전형까지 들어가 봤던, 2차 시험마저 고득점 합격을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2차 시험도 대단히 중요하고 오히려 1차 시험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2차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2차 시험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민경채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시험은, 이런 채용은 2차 시험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논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2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2차 시험 준비를 대단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일은 1차 시험 준비가 아니고 2차 시험 공부예요. 무조건 2차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험 제도가 그렇게 돼 있죠. 1, 2, 3차를 한 해에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1차 시험 PSAT가 지금 막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느껴져.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막 두드러 팬다. 1년 내내 두드러 패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다 칩시다. 그럼 최종 합격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을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당장 내일 본다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SAT가 지금 막 내가 급하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으니까 1차 시험에만 주구장창 매달리고 있으면 잘해야 매년 1차 시험만 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잘해야 매년 1차 시험만 합격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은요, 양이 많고,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은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기본기를 닦을 만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놓치고 계속 눈앞에 있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문제풀이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해갖고는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2차 시험 공부를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시험 자체를 예를 들어서 7급 공채다라고 하면 이 7급 공채를 준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시는 단계라면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셨을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시험 합격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그런 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다만 그 결정을 하고 저를 찾아오신다면 그 과정에서 제가 도우미가 되어 드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셨다면 무조건 2차 시험 공부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SAT가 지금 막 눈에 밟혀가지고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 5급 PSAT 중간에 한번 있으니까 이거를 목표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겠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년 내내 PSAT만 하고 있을 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PSAT만 합격을 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PSAT만 합격을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공부 좀 열심히 하시라라고 하는 이제 잔소리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제가 이제 항목 설정해 놓은 거는 약간 좀 이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좀 깊이 있게 읽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방법론 정립인데,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기출문제를 실전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적성시험이고, 이 PSAT는 적성시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100날 풀어봐야 그 문제 하도 닳고 풀어가지고 문제의 정답과 풀이 과정이 다 기억난다고 하더라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할지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PSAT가 적성시험인지는 아시는데 그래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시험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예를 들어서 2차 시험이랑 비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험이랑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 공부 방법도 달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이제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겠지만, 양치기 이런 걸로 돌아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험이 서로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시험 자체가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절대로 시험장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내가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가서 그 다음번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론 플러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 사고 방법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의 내용이나 결론보다는 형식에 집중을 해서 그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때 그 형식에 맞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고 사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난번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볼까 하는데요. 다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몇 개 문제만 가지고 왔어요. 자, 올해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문 잠깐 읽어볼 건데요. 갑기업이 A, B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두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A에서는 설비 가동하는데 하루 100만 원의 가동 비용이 발생하고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1만 원의 비용이 소요돼요. 그런데 B에서는 가동 비용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데 제품 한 개를 생산할 때마다 2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오? A와 B의 장단점이 확실하죠? A는 개당 10,000원만 들이면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단 한 개를 만들더라도 하루 1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거지. 가동 비용으로.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고 다만 이제 생산 비용이 좀 비싸죠. 좀 비싼 정도가 아니라 사실 2배나 되는 거기 때문에 비싼 건데 하루 각각 최대 150개씩 생산을 할 수 있고요. 일일 목표 생산량 Q를 배분을 할 건데 만약에 보기 기억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Q가 120이다 라고 하면 A에서만 생산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일단 보세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고는 뒤에도 나오겠다. 차이값에 집중하는 거예요. 차이값에. 자, 아까 일단 이 제품 생산 비용이 A는 10,000원인데 B는 2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품 한 개를 생산할 때마다 비교를 하자면 이 B의 경우가 10,000원씩 더 비싸지는 거잖아요. 10,000원씩 더 비싸지는데 문제는 A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이미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 100만 원을 이제 상쇄시킬 만큼 무슨 얘기냐면 1만 원과 2만 원의 차이값인 10,000원이 저 100만 원을 상쇄시킬 때까지는 당연히 B가 쌀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A는 100만 원에서 시작하고 B는 0에서 시작하는데 당연히 이게 같아질 때까지는 B가 싸겠죠.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게 Q가 그러니까 생산량이 100개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100개면 A에서도 200만 원이 들고 B에서도 200만 원이 들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B가 더 싸다고 해요. 가동 비용이 없으니까. 근데 Q가 120이에요. 그러면 100을 넘어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B에서 생산하면 비싸니까. 그리고 A에서 생산을 할 때는, 이 Q가 100을 넘어가는 순간 A의 장점이, 발휘가 되는 거기 때문에, A에서만 생산을 하는 게 지금, 그쵸. 이 갑기업이 목표로 하는 최소 비용으로 그 Q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다. 라고 가셔야 되고, 근데 이제 Q가 200이면 어떻게 돼요? 자, Q가 200이면 B에서 150개를 생산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Q가 200이면 지금 각 공장에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150개예요. 그러면 어느 한 공장에서만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A를 돌리긴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를 생산한지와 관계없이. 근데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은 깔고 시작하는 거니까 고정 비용이라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이제 지금 100만 원 깔고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차피 생산 비용이니까 생산 비용이 싼 쪽이 어디? A죠. 그럼 A에서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에서 150개를 생산을 해야 말이 맞겠죠. 그 다음에 Q가 역시나 200일 때 A의 가동 비용이 1일 50만 원으로 감소해도 그렇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그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이제부터는 아니고, 누가 더 어느 쪽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더 생산 비용이 줄어드느냐,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분량이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랑 비슷한 사고, 동일한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제가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7급 모의평가라고 하는, 죄송해요. 예시문항이다. 그게 다르거든요. 예시문항이라고 해서 그 7급 PSAT 도입하기 전에 인사혁신처에서 앞으로 7급 PSAT 이런 문제 낼 거예요 라고 영역별로 4개 문항씩 내준 게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7급 PSAT를 준비하라는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서도 구도가 똑같아요. 지금 A 신용카드가 땡땡항공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고, 밑에 보시면 B 신용카드에서도 동일한 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하는데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네. 그죠? 어찌되었건 우리가 목표 생산량 Q를 이제 생산을 할 건데, A라는 공장과 B라는 공장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느 쪽이 생산 비용이 최소 비용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자, 니은만 볼게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월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A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와 B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 전제로 깐 게 뭐예요? 월 100만 원을 초과한다. 이용 금액이. 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 괄호를 보시면 이용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마일리지 제공 방식이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초과한다 그랬나? 네, 초과한다 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아닐 거고요. 밑에도 마찬가지.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제 여기부터 같이 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00만 원 이하 이용 금액은 1000원당 1마일리지, 100만 원 초과 이용 금액은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리고 B신용카드는 반대로 100만 원 이하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000원당 2마일리지, 100만 원 초과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1마일리지, 2마일리지를 주느냐만 서로 다른 거죠. 요 2번 항목만 비교를 하면.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이용을 합니다. 신용카드를. 그래서 1000원씩 쓴다고 해볼게요.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주니까 1000원씩 쓰는데, 그럼 처음에는 A 신용카드는 얼마? 1000원당 1마일리지 주고, B 신용카드는 얼마? 1000원당 2마일리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1000원을 쓸 때마다 어떻게? 1마일리지씩 B 신용카드가 더 많이 쌓아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차이값이 1마일리지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되고 나면 그만큼의, 그 차이값만큼의 마일리지가 쌓여 있을 텐데, 반대로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0원당 2마일리지. 를 A 신용카드는 주고 B 신용카드는 1000원당 1마일리지 주니까 이제부터는 속도가 어떻게 역전이 돼서 A 신용카드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값은 여전히 1마일리지죠. 그러면 100만 원까지는 1마일리지씩 B 신용카드가 앞서가다가 100만 원 초과하면 1마일리지씩 A 신용카드가 앞서가면 얼마가 돼야겠어요? 정확하게 사용금액이 200만 원이 되면 2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에 대해서 1마일리지, 2마일리지 주는 게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가 구간별로 차이가 날 때, 그 차이 값에 집중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뒤에서도 할 얘기지만 이게 발생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그 경우 하나만 찾으면 되긴 하는데, 발생한다 이게 아니죠.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경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그 경우가 어디서 발생할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길을 잘 볼 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제
각 카드사에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그 방식만 서로 비교를 해봐도 이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A 공장이랑 B 공장이랑 이제 생산 비용으로만 따지면 10,000원이 차이가 난다. 예.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할 때까지는 당연히 가동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B가 더 쌀 거고, 근데 그게 왜 100만 원이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할 때 정확하게 같아지느냐? 아니, 100만 원의 그 가동 비용을 상쇄하려면, 그죠? 예, 10,000원씩 차이 나는 그 값으로 상쇄하려면 정확하게 100개가 나와야, 예, 가동 비용이랑 더했을 때 정확하게 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그런 거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항상 저의 강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15번. 자, 이거 재밌는 문제인데, 자, 갑도가 있습니다. A부터 E까지 총 5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의 인구가 서로 다릅니다. 인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줬구나. 갑도는 건강 행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하는 지표 중 하나인 건강생활 실천율은 거주자 중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그래서 지역별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줬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뭐 내용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아까 위에서 그 실천율이 뭐라고요?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금연을 실시라고 했어요? 실천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고, 절주를 실천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고,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 라고 했을 때 딱 여기 저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 저만큼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보세요. 근데 A 지역에서 금연, 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2%포인트씩 높아지면 건강생활 실천율도 2%포인트 높아진다. 대단히 그럴싸한 말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높아진다 이에요. 높아진다. 자, 그거 설명하려고 제가 옆에 있는 거 기출문제 가지고 왔는데, 자, 보기의 맨 마지막 단어만 볼게요. 기억, 선택한다. 니은, 선택한다. 디귿,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리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형광펜 표시한 거랑 초록색으로 표시한 말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선택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선택할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높아진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단정 지은 거죠. 무조건 그렇게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파란색 같은 경우를 단정 지어서 물어본다 라고 표현을 하고, 디귿, 리을 것 같은 거를 가능성을 물어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선택지 1번, 이 문제 왼쪽에 있는 15번 문제는 전부 다 단정 짓고 있어요. 1번 높아진다. 2번 증가해야만 한다. 똑같은 색으로 할까요? 3번 높다. 4번 최소 30%다. 이것도 단정 짓는 거죠. 최소값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5번 30%다. 다 단정 짓고 있어요. 근데 그래야만 하느냐고요. 그게 이 문제에서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안 그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그림은 이 문제에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릴 줄 안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모두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애당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35%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금연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2%씩, 포인트씩, 각각 늘어났어. 아니, 근데, 각각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데가 늘어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1번처럼 실제로 2%포인트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경우 또는 다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아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될 수가 없죠. 발문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 건강생활 실천율이 증가하려면, 금연절주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 중 가장 낮은 값이 증가해야만 한다. 아, 이 중에 제일 낮은 값이 예를 들어서 걷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들 늘어나면 높아지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죠. 0이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죠. 오히려, 이런 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저 초록색이. 그러니까, 이래야만 한다. 이것도 단정 지을 수가 없고. 3번, 금연과 절주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 B지역이 C지역보다 높으냐? 그게 왜냐면 B지역이랑 C지역이랑 그 실천율 비교해보니까 B지역이 더 높으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죠.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금연이랑 절주예요? 그래. 그러면, 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늘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저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까지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C지역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옳지 않고 4번 D지역에서 걷기를 실천한 사람의 비율이 최소 30%냐? 그래야죠. 아니, D지역이 실천율이 30%인데 그게 금연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걷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분포가 여기가 다 없는 거야.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때가 최소값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저 정도 사람들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고, 5번, 갑도의 건강생활 실천율은 30%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자, 요거, 평균 어떻게 내실 거예요? 자, 가평균 30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플러스 5%포인트, 마이너스 5%포인트 상쇄되고 없네요. 그러면 실천율이 전체적으로 30%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각 지역별 인구가 같을 때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요 C지역에 해당하는 C지역의 인구가 엄청 많은 거예요. A, B, D, E 다 합쳐도 C가 안 돼. 그러면 이거 다 합쳤을 때 평균 내가지고 30% 나올까요? 안 나오죠. 인구가, 제가 아까 이거 읽다가 잠깐 말씀드렸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미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 계산 자체가 어떻게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볼 수가 없다. 물론 30%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잘 하다 보면 30%로 탁 하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역시나 단정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출발을 거기서, 그러니까 단정 지어서 물어보느냐 가능성을 묻느냐에서 시작을 해야 물어보는 내용의 답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볼 때마다 이거를 막 각을 내가 다 짜야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수록
문제풀이는 멀어집니다. 예,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하는 거예요. 예, 물어보는 거에만 대답을 하고 우리는 다음 문제로 빠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그런 게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강조 말씀드렸던 요령이에요. 요령. 자, 오른쪽에 있는 기출문제 답이 2번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6번. 16번은 지금 이제 갑이 자격증 취득 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 수강료 물어봤는데 지금 요게 좀 특이한 게 100점 만점에서 3과목 점수 합이 150점 이상이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어느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으면 과락이다. 여튼 이제 적어도 40점씩을 맞으면서 150점을 총점 150점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수강 과목의 취득 점수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수강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별로 몇 점을 얻느냐가 결국에는 수강료로 직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본 게 뭐예요? 좀 전에 얘기했네. 물어보는 거에 답하는 거라고요. 네. 갑이 자격증 취득 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 수강료 물어봤어요. 네, 최소 수강료. 자, 최대 또는 최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2가지 이상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최소, 최대 이런 말을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거는 말의 용법이랑은 아예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경우의 수가 2가지 이상이다.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인 것 중에 최소 수강료가 나오게끔 우리 보고 상황을 몰고 가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값은 어떻게 수강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2과목은 일반 과정, 한 과목은 속성 과정으로 수강하려고 한다. 그래서 취득 점수 1점당 수강료가 일반 과정과 속성 과정 서로 다르게 주어져 있고 어떻게 배분을 해야 우리한테 물어보는 저 최소 수강료를 알아낼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 보고 어떤 문제가 떠올랐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제 38번 문제 잠깐 보시면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물질을 조성물이라고 하는데 그 조성물을 구성하는 각 성분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 성분이 그 조성물 안에 있겠죠. 네, 그 성분의 양이 일정한 범위 내에 있고 이는 각 성분의 중량 퍼센트 범위로 표현할 수 있다. 중량 퍼센트 처음 보는데요. 몰라도 돼요. 네, 그냥 저게 단위예요. 필요 없고. 자, 그런데 이 문단 내려와서 보니까 다음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조성물을 불명확하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각각의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도 불명확하냐 아니냐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요 세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가 어려운데 자, 세 번째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성분의 최소 성분량과 나머지 모든 성분의 최대 성분량의 합이 100중량 %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말 더럽게 어렵게 하는데 자, 상황부터 볼까요? 조성물 갑이 있고 성분 A, B, C, D, E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단위 중량 %니까 필요 없고요. 네, 단위 다 맞춰놨으니까 필요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100에 미달하느냐. 근데 이 문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 더럽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요령을 하나 피워볼게요. 지금 이제 이런 문장을 읽으면 어느 한 성분으로 말이 시작하다 보니까 저 한 성분만 쳐다보고 있어, 다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최대 성분량을 볼 건데 자, 지금 표 보니까 왼쪽이 최소 성분량, 오른쪽이 최대 성분량이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 성분만 빼고 최대 성분량을 더할 거예요. 합 맞죠? 더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A, B, C, D, E 중에 상황으로 따지면 어떤 성분이 저기서 말하는 어느 한 성분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일단 다 최대 성분량 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냥 최대 성분량을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서 최대 성분량을 전부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더하는데 어느 한 성분만 어떻게? 최소 성분량 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백중량 %에 미달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어차피 1, 2, 3, 4만 더해도 그지? 이미 100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더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어느 한 성분을 최소 성분량으로 넘길 건데 어떤 값을 가지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 그 성분을 넘겨야 백중량 %에 미달하겠어요. 성분 A, B, C, D, E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을 때 어느 한 성분이 최소 성분량으로 더해져야 백중량 %에 미달하겠냐고. 이 차이값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차이값이 커야 확 작은 성분량을 더해서 백중량 %에 미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이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A, B, C, D, E는 지금 뭐 X, Y라고 뭐 미지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됐고, A, B, C, D만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성분을 최소 성분으로 넘기겠어요? D죠. 왜냐면 차이값이 제일 크니까. 그렇게 해야 백중량 %에 미달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저 어느 한 성분을 D로 잡는 게 핵심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반 과정 2과목, 속성 과정 1과목으로 한대요. 그러면 이 속성 과정 1과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떤 과목으로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 수강료를 구해야 되고, 어찌되었건 어느 한 과목은 속성 과정, 다시 말하면 비싼 걸로 지불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당연히 차이값이 이번에는 작은 걸로 가야죠. 작은 걸로 해야 금액이 많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값이 제일 작은 게 어디예요? C예요. 3,000원밖에 안 하네. 차이값이. 그러니까 속성 과정으로 할 거는 C 과목이고 다른 2과목은 일반 과정으로 할 텐데, 어찌되었건 40점 이상, 과목별로 40점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C 과목에서 몇 점 받아야겠어요? 아니, 이 비싼 걸 지금 막 100점 받아갖고 되겠어요? 딱 40점 받아야지. 그리고 A랑 B를 비교해도 마찬가지. A랑 B를 비교하면 A가 비싸죠? 저거 가지고 100점 맞을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찌됐건 150점 맞아야 되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문제 안 나와요. 다음번에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떻게 접근하냐가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 최소 수강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무조건 속성 과정을 듣는다고 하니까, 아니, 속성 과정 듣는 것까지도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고민할 이유가 없지. 속성 과정 뭐야? 다 비싼데. 근데 어떤 거 하나는 무조건 속성 과정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니, 어떤 걸 그러면 속성 과정으로 할 것이냐? 거기서 판단 기준은 뭐? 아이, 차이값이죠. 차이값이 작아야 그만큼,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어차피 1점당 10,000원씩이 드는 거예요. 얘는 비싼 애인 거야. 원래 비싼 애라서 여기서 3,000원 더 주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거죠. 다른 애들은 3,000원, 5,000원밖에 안 하는데 속성과정 가면 10,000원, 1,000원씩 줘야 되니까 5,000원, 4,000원씩을 더 줘야 될 것 같으면 이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 말고 C를 속성과정으로 들어야 최소 수강료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 답이 4번이니까 한번 돌아가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자, 이 문제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대화에서 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갑과 G급이 같아요.
그래서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를 봤는데 문제를 이걸로 푼 분들이 꽤 있어요. 국장과장 팀장. 근데 국장과장 팀장은 뭐라고 돼 있죠? 직위라고 돼 있어. 에이, 직위랑 직급이랑 뭐가 달라요. 뭐가 그렇게 달라요? 네, 다르다고요. 제가 강의 때 줄창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적혀 있는 그대로 읽고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거라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자, 대화에서는 뭐가 같다고요? 직급이 같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확인한 건 뭐예요? 직위예요. 달라요. 직급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숫자가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과 직급이 같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직위랑 직급이랑 구별을 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 국장과장 팀장이라고 하는 저 표현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시사점이 야, 이 멍청아, 그것도 못 보냐? 이래 갖고는 다음이 없어요. 아니, 오답 노트에다가 야, 성인경 정신 차려 이렇게 적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누가 강의를 듣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의 내용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들을 관통하는 인사이트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형식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문장들이 그 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을 적용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명확하게 읽힐 거예요. 글이 선명하게 읽힌다. 이거를 갖다가 자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더 머리가 복잡해요. 형식으로 적혀있는 그대로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거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읽기 시작하면 생소한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거를 강의 때 열심히 설명드릴 건데 자, 오른쪽에 있는 37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대화를 통해서 여기도 물어보는 게 따로 있네요. 을이 발급받은 품질 인증서 번호 알아내라는 건데 그 인증서 번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규칙이 그 중에 하나가 가에 있습니다. 기형을 안에 발급 연도의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기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화 읽다 보면, 안녕하세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발급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답 내다가 다 틀린다고. 잘 보세요. 네, 접수되었습니다. 발급 연도가 언제입니까? 그 접수된 날이 속한 연도예요?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거라고. 접수되면 발급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게 그럴 것 같으면 말을 다르게 쓸 이유가 없다고요. 접수랑 발급은 명백하게 다르고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완벽하게 다른 표현으로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지문을 읽을 줄 알아야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저 난이도만 가지고 난도가 낮은데 내가 틀렸어. 야, 이 멍청아. 이런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형식적인 방법론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기출문제 답이 5번이던가? 네, 5번이니까 돌아가서 해결해 보시길 바라고. 자, 21번부터가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자, 요 문제들은 이제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먼저 보시면 갑의 셔츠의 최소 벌수 물어봤는데 매일 아침 갑이 세탁소에서 찾아온 셔츠를 한 벌 꺼내 입습니다. 근데
입었던 셔츠를 한 대 모아놓았다가 매주 월요일 점심에 세탁소에 모두 맡기고 오는데 저녁에는 다시 세탁이 된 셔츠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셔츠가 그날 점심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셔츠 세탁이 일주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주에 맡겼던 셔츠를 다음 주 저녁에 찾아오는 거예요. 단 세탁소에 다녀올 때는 그날 아침에 꺼내 입은 셔츠를 입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날 한 벌 입어야죠, 그죠? 근데 어찌되었건 이제 세탁소에 다녀올 때 그날 아침에 꺼내 입은 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내가 뭐 맡길 수도 없고 찾아올 수도 없고, 그죠? 그런 셔츠가 일단 한 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랑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발문에서 물어보는 게 뭐? 최소 벌수예요. 최소 벌수. 셔츠를 최소로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최소를 알려면 화요일부터는 어떤 셔츠를 입어야 할까요? 세탁소에서 찾아온 거 입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소 벌수로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온 걸 입어야지. 언제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찾아온 걸 입어야죠. 이게 7벌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맡게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고 나서 이 월요일에 찾아오겠죠? 몇 벌을 찾아와야 일주일 동안 입을 수 있어요? 당연히 7벌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곱하기 2.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4명이 동물 카드를 이용한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카드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간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사자 카드가 얼룩말 카드를 이긴다. 자, 이긴다를 화살표로 표시해 볼게요. 근데 불곰 카드가 사자 카드를 이긴대. 요렇게. 얼룩말 카드는 하이에나 카드를 이긴다. 근데 하이에나 카드가 사자 카드를 이긴다. 그 외 카드 조합은 무승부를 한다. 이게 끝이네요. 자, 그런데 대화를 보니까 희한해. 가불명이 전부 정만 쳐다보고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무승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 정이, 이 정이 불곰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불곰은 사자를 이길 뿐 다른 카드와는 전부 무승부예요. 그러니까 이 정이 불곰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일 수 있을까? 사자일 수가 없지. 사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모든 카드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맞죠? 이기고 지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다른 모든 카드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룩말 아니면 하이에나겠구나, 정이. 그래서 정이 얼룩말인지 하이에나인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얼룩말 하이에나인지를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오락 아십니까? 오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 게임? 그게 테란, 저그, 프로토스 3개 종족이 있고 그 3개 종족 간의 상성이 엄청나게 균형이 잘 맞았기 때문에 대단히 유행을 했던 게임이거든요. 자, 사자, 얼룩말, 하이에나는 계속 서로 돌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얼룩말 또는 하이에나랑 무승부를 낼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그게 불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 예. 이거 경우 확정 안 됩니다. 확정 안 되는데 병만 알 수 있어요. 병만.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 자, 갑이 받을 새로운 식권의 개수 물어봤는데
A 부채 구내식당에서는 기존 식권을 4,500원과 5,500원 두 종류의 새로운 식권으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액이 동일하도록 교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게 가능한지부터 좀 따져봐야 되는데, 상황 보니까 갑은 기존 4,000원 식권 6장과 5,000원 식권 7장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총액이 동일하도록 교환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총액을 알아야겠네요. 그러면 24,000원 더하기 35,000원 하면 59,000원. 자, 그래서 59,000원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교환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새로운 식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00원과 5,500원. 그래서 저는 평균 값을 일단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12장 하면 6만 원이죠. 거기서 1,000원 빼면 이 값이 나.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사고하기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4,500원, 5,500원 저거 언제 다 따지고 있어? 어차피 총액만 맞추면 되니까 평균 5,000원 잡고 12장 해보자. 그럼 그러면 이 5,000원 곱하기 12장은 뭐랑 같을까요? 4,500원이랑 5,500원 각각 6장씩 있는 거랑 같겠죠? 금액이. 근데 거기서 1,000원을 빼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아까 계산했던 그 6장씩에서 어떻게? 5,500원짜리 하나 빼고 4,500원짜리 넣으면 되지. 그럼 12장이면 되네? 끝. 답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24번.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뭐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선지를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 일반적 방법론으로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발문 보고 발문에 집중하고 선지에서 힌트를 넣어서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에 답하자. 그게 저의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볼 때마다 발문, 선지,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갈 때 제일 빨리 풀 수 있다. 요령껏. 그럼 선택지 구성만 봐도 아니 답이 1번은 아니겠지 설마. 그죠? 일단 B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B가 맑은 날 다음 날에 싹이 튼다고 했으니까 4월 1일이 맑은 날이었겠지. 자, 그러고 나면 선택지를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 튼 게 싹이 튼 게 A냐 D냐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잖아요. 자, A랑 D를 비교를 해보면 A는 이틀 연속 날이 맑으면 다음 날에 싹이 트고 D는 이틀 연속 비가 오면 다음 날에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럼 4월 4일에 싹이 텄으니까 4월 1, 2, 3일의 날씨를 좀 봐야 될 텐데 만약에 이게 씨앗 A면 이틀 연속 날이 맑으면 다음 날에 싹이 튼다. 이 두 날이 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맑은 날이 4월 1일부터였는데 4월 3일에 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A가 아니에요. 그럼 답이 어차피 4번 아니면 5번이고 우리는 이제 A냐 C냐 요 두 개가 그거만 보면 되는데 아까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4월 4일에 튼 그 씨앗이 D라는 걸 알았잖아요. D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틀 연속 비가 오면 이날 비 왔구나. 이틀 연속 비가 오면 다음 날에 싹이 트고 그럼 이제 4월 4일과 5일, 6일 요 세 날의 날씨가 중요하겠네요. 자, A랑 C를 비교를 해보면 A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 연속 날이 맑으면 싹이 튼다. 가능하네. 그죠? 3일까지 비 왔으니까. C는요? 비가 온 날이 총 사흘이 된 다음 날에 싹이 튼다. 그러면 비가 온 날이 총 사흘이 된 다음 날에 싹이 튼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다른 데서는 이틀 연속 날이 맑으면 이틀 연속 비가 오면 이랬거든요. 근데 C는 뭐래요? 비가 온 날이 총 사흘이 된 다음 날. 이건 연속이란 말이 없어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하고 있는 얘기인데 표현이 다르면 무조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는 당연히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온 날이 총 사흘이 된 다음 날, 이게 당연히 연속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얘기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여튼간에 총 사흘이 되기만 하면 되지 연속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어떻게 돼요? 비가 이틀이나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만 더 오면 그냥 그 다음날 싹이 튼다는 건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래서 4월 6일에 피어난 게 싹이 튼 게 C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에 7일 날 싹이 튼 게 A라는 건데, A는 이틀 연속 날이 맑아야 다음 날에 싹이 튼다라고 했고, 4월 6일에 C가 싹을 틔웠으면 어떻게? 4월 5일에 날씨가 비가 왔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A가 싹이 틀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A가 먼저 싹을 틔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25번. 네, 올해 A기업의 1에서 3분기 안전평가에서 보완 등급이 부여되는 횟수, 보완 등급을 물어봤는데, 지금 매 분기 전체의 5개 부서 중 3개 이상의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또는 보완 등급을 부여를 하는데, 안전평가 대상이 기본적으로 직전 분기 안전평가에서 보완 등급을 받은 부서이다. 근데 그게 무조건 3개 이상 한다고 했는데 3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끼워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전평가를 받은 지 오래된 순서대로 부서를 추가해서 3개를 맞춘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1월, 4월, 7월 초에 각각 1, 2, 3분기 안전평가를 실시를 했고, 지금 대화가 7월 말 기준이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이 대화의 시점 자체만 뭐 1월 말, 4월 말 이렇게만 바꿔놔도 지금 그 결론이 당연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3분기 안전평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자, 이번 달 안전평가에서 3개 부서가 3개 부서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근데 저 갑의 말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이번 달, 다시 말하면 7월 초에 안전평가를 한 3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그죠? 어느 부서인지, 그리고 그게 몇 개였는지, 뭐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는 1월 안전평가에서 우수등을 받았대요. 하긴 했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1, 4, 7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안전평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을내서 했어요. 그죠? 근데 병내서는 1월에 안 했대요. 정내는 아예 안 했대요, 올해. 1, 4, 7월에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갑내랑 무내가 추가돼서 총 3개 부서에서 받았어야겠죠? 자, 그런데 무내는 매 분기마다 안전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럼 적어도 이 두 경우에 어떻게? 보완 등급, 보완 등급을 받았겠죠? 그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완 등급을 받은 부서가 그 다음번에도 하고, 보완 등급을 안 받으면 그 다음 달에 안 하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최대한 그 안전평가를 받은 지 오래된 순서대로 부서를 추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저 조건에 걸려가지고 이 무내가 들어왔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1월과 4월에는 무조건 보완 등급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내가 1월 안전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면
4월에는 당연히 안 했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감내, 병내가 추가가 되어야 최소 3개 부서를 안전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2개 부서가, 보완 등급을 받았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부서가 어디냐면, 정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내가, 저기 그 맨 마지막 조건으로 따지면, 추가되어야 하는 부서예요. 왜냐면 7월 기준으로 따지면 계속 안 받고 있었으니까 다른 데는 한 번씩은 받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보완 등급을 받은 그 부서가 부족해서 만약에 추가가 됐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내부터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정내가 지금 안전평가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4월에 안전평가를 받은 이 모든 부서들이 다 보완 등급을 받아서 그대로 7월까지 넘어왔다는 얘기. 그랬으니까 더 이상 추가가 없이 저 3개 부서 다 우수 등급 받고 끝이 났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보완 등급이 한번 나왔어야 될 테니까 보완 등급 나온 횟수 총 5회다 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 다 끝을 내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출 문제들은 어차피 뭐 최신 기출 문제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다음번에 안 나올 거니까. 다만 이제 이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그 다음번 내년에 나올 그 문제들을 또 풀어낼 수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형식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2026년도 7급 PSA 대비하는 그 커리큘럼 영상 좀 찍을 텐데,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